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자동차 시승 참 오랜만에 하러 나왔는데요. 여기는 일산 고양에 위치한 엠블 호텔이고요. 바로 쌍용차 G4 렉스턴의 시승회가 열리는 그런 날입니다. G4 렉스턴 굉장히 따끈따끈한 차인데 요즘 어떻게 보면은 기아차 스팅어에 살짝 밀려서 그다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차 역시 정말 중요한 모델인 만큼 어떤 차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LED 같은 것도 기본 모델부터 LED를 다 써놨습니다. 뭐 안개등도 LED고 여기 주간주행등 이따 나중에 저기 보시면은 저기 주간주행등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점으로 박은 거는 좀 뭔가 살짝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옆에 있는 그 티볼리의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담아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동시에 같은 모델을 본 거는 주의 깊게 보진 않았는데 이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꺾이죠. 꺾이고 이 가로로 긴 캐릭터 라인을 따라서 그 도어 끝까지 이어집니다. 후면부 도어 끝까지 이어지면서 테일램프로 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휘라치 느낌의 이 또 음영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테일램프로 이어지는 라인이 옆에서 보면은 티볼리와 정말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저 그 헤드램프에서 절로 가서 설명할까? 제가 좀 전에 말했던 헤드램프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캐릭터 라인이 테일램프까지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또 휘라치 느낌이 나는 이 음영이 살려 있으면서 이렇게 뒤까지 옮겨집니다. 기존의 쌍용차가 그렇게 과격한 디자인을 쓰진 않았는데 티볼리는 좀 과격하잖아요. 그런 요소를 넣으면서 또 플래그십 모델답게 좀 너무 과격하면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튀는 디자인 그리고 안정적인 디자인을 좀 절묘하게 섞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오프로드 한번 뛰고 왔나 봐요. 지금 장난 아니게 지금 다 흙탕물이 튀어 있는데, 하지만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쌍용차가 그렇게 자랑하는 2.2L급 LET 엔진입니다. 낮은 회전수부터 이렇게 강력한 토크를 낸다고 해서 붙인 그런 이름인데요. 2.2 디젤 엔진을 이렇게 전 라인업에, 티볼리를 제외한 전 라인업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얘는 한 190마력 가까이 되고 토크도 한 3 정도, 2, 3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플래그십에 어울리는 조금이라도 더 강력한 세팅을 한 거죠. 이 차가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좀 디자인이 단정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재원상으로 보면은 이 차는 꽤 큽니다. 뭐 소렌토와 모하비 사이, 하지만 모하비에 가까운 그런 크기예요. 하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전폭이 모하비보다 더 깁니다. 전폭이 더 길어요. 전장은 짧은데 전폭은 더 넓고 높이는 비슷한. 그래서 뭐 저번에 이 차 옆에 소렌토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소렌토는 정말 작더라고요. 작아 보이더라고요. 모하비는 돼야 이 차와 비슷하고, 또 이 차는 모하비에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듬직한 크기가 돼 있어요. 한국 타이어에 다이나프로 HP2가 껴져 있습니다. 그 보면은 트레드 250, 편평비 50에 20인치입니다. 보면은 20인치를 껴 있는데 휠하우스가 엄청 여유가 있죠. 그만큼 얘는 오프로드 주행까지 생각을 한 그런 세팅이라는 거죠. 뭐 편평비도 도심 및 오프로드에 양쪽 다 이렇게 적절하게 알맞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어 세팅입니다. 쌍용차에서는 이 국내 최초로 20인치 스퍼터링 휠을 장착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진공 기술을 이용해서 휠 표면을 이렇게 코팅을 한 거예요. 알로이 합금 같은 경우는 부식이 쉽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부식도 막아주면서 관리도 좀 잘 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그런 장점이 있어요. 스퍼터링 휠은요. 문을 열면은 이게 자동으로 사이드 스텝이 나와서 이렇게, 뭐 저 같은 롱다리는 그냥 타도 되는데 뭐 많은 여성분들 이렇게 높은 차 타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이드 스텝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구리스 칠 좀 해야 되는데 너무 뻑뻑하네.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 그래, 이렇게 돼야지. 저기는 뭐가 꼈나? 그리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고정형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저 고정형 사이드 스텝은 35만원, 그리고 전동형 사이드 스텝은 100만원으로 옵션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과 고정형 사이드 스텝 모두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여기 실내 좀 살펴보면은 제 생각에는 옛날 현대기아차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된 레이아웃. 뭐 근데 이런 레이아웃을 쓰는 거는 뭐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0.1%라도 이 우레탄을 좀 넣어서 좀 폭신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여기는 거의 평생 한번 손에 닿기도 힘들다곤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만져보다가 이 딱딱함이 느껴지면은 좀 서운한 게 있거든요. 조금만 요즘에 여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우레탄을 좀 섞어서 이런 질감을, 만지는 질감을 좀 괜찮게 가져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은 또 이 메모리얼 시트가 있어요. 메모리얼 시트가 있어서 한 3가지를 기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하라고 한 건지 이게 이렇게 된 건가? 아무튼 뭔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기둥처럼요. 이렇게 콘솔도 참 저는 이런 콘솔이 좋은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널찍하게 하나의 통으로 돼서 뭐 안으로 파고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딱 요 정도로 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요. 뭐 실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다만 이게 프리미엄이냐라는 논의는 뭐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저는요. 지금 공회전 상태예요.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더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오, 굉장히 조용해졌죠. 이게 왜 굉장히 조용해졌게요? 바로 이 통풍 시트 때문에 그럽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희 PD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서라운드지. 이거 봐요. 소음기 갖고 왔다 그랬지? 네. 소음기 줘봐. 여기다가 딱 놓을게요. 카메라로 찍으시면 돼요. 자,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이 44 정도 됐어요. 쿨링 시트가 들어있는 차가 뭐 국산차는 많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해놓고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요소를 만드느냐,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저는. 근데 이 차에도 쿨링 시트가 있는데 과연 G4 렉스턴만큼 이 쿨링 시트가 시끄러울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시동을 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조용한 상태에서는 한 40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쿨링 시트를 한번 켜볼게요. 이게 44에서 45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끄러워도 상관없어요. 근데 니로 같은 경우는 이 바람 소리가 나요. 그 쿨링 시트를 켰다라는 바람 소리가 나는데, G4 렉스턴 같은 경우는 뭔가의 그 듣기 싫은 기계음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 쿨링 시트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오면서 계속 느꼈던 건데, 갈아타고 나니까 니로의 쿨링 시트가 훨씬 시원한 거예요. 이 주변 360도를 돌려주는 이 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론트,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이건 뭐지? 광각이네요. 전면 광각. 그리고 후방을 볼 때는 이렇게 후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후진을 넣으면 그래야 후방이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도 광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거죠. 안녕하세요. 예. 저 6구차 이거 ABM 좀. 예. 지금. 근데
이거 지금 360도에 이어지는 부분이나 이게 좀 네. 왜곡이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뭐 인피니티나 뭐 이런 타사 같은 예. 경우는요 이제 왜곡 관련된 거를 선으로 가렸어요. 아 그래요? 선으로 이렇게 예, 아 이렇게 이게 4분할 가려진 해갖고 게 예. 그게 4분할로 해서 선으로 가려놓은 거고요. 네. 저는 이게 만약에 운전 중에 하면 그 선이 가려버리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원 형태로 해놓은 건데 예. 이런 것들이 왜곡 관련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타사 차량이랑 우리 차량이랑 이제 그 주차 가이드라인을 길게 놨을 때 예. 이게 정합도가 얼마나 더 정합도가 맞는지 이게 큰 이슈인데요. 예. 저희는 오차율이 거의 타사 대비해서 거의 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 잘 들으셨죠? 여기에 이렇게 왜곡이 있는 거는 다른 데는 이렇게 분할된 선으로 가린다고 하네요. 그 왜곡된 부분을. 근데 안 가리는 데도 있었는데 좀 잠깐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왜곡이 좀 심한데 이것 좀 봐줘. 요게 그런가? 전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굉장히 뚜렷하게 잘 나오는데 보기 좋게 나오는데 이 360도 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곡이 좀 되게 심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뭐 다른 차랑 이게 직접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옆에 측면에 차가 있잖아요. 물론 요걸로 보면 되지만 얘만 크게 안 되네. 요걸로 봐도 되지만 요렇게 보일 바에는 굳이 360이 필요한가? 이렇게 옆에랑 얘랑 이렇게 차이가 좀 큰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굉장히 편하게 앉은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생각보다 그렇게 넓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이게 지금 뒷좌석 시트가 꽤 많이 뒤로 젖혀져 있어서 이 정도지 이게 앞으로 좀 세워져 있다면은 조금 더 답답했을 것 같네요. 앞좌석은 좀 제가 매우 편하게 는 아니어도 좀 넉넉하게 앉은 시트 포지션인데 뒷좌석도 이렇게 좀 편하게 앉으려면은 무릎이 좀 그 등받이 뒤에 닿는 좀 그 정도네요. 그 조수석 뒷자리에 앉을 때는 아무래도 운전석보다 조수석이 조금 더 넓게 앉잖아요. 그래서 살짝 좀 무릎이 닿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워낙 좀 편하게 앉은 탓도 있지만 뒤까지 꽤 많이 기울어져요. 편한데? 뒷좌석이 꽤 편하네요. 뒤로 이렇게 젖혀지니까. 근데 확실히 머리 공간이 너무 넉넉하니까 이게 좀 천장이 높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뭔가 좀 안락하게 푹 안겨져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앞좌석하고 똑같은 이 나파 가죽이 사용돼 갖고 또 퀼팅도 또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220V 인버터랑 USB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어컨 송풍구 토출구가 있고 여기 보면은 지포 렉스턴 이 또 엠블럼이 박혀져 있어요. 보세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풀플랫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기본 세팅 이게 바닥에 있으면 요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올려야지 그나마 풀플랫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차라리 슬라이딩 구간으로 이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에 또 짐이 또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힘드니까. 그렇지만 일단 트렁크 자체는 그냥 폴딩을 하지 않았을 때 한 820리터를 쓸 수 있고 2열을 이렇게 접으면은 한 1900리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900리터가 요건지는 모르겠어요. 요거겠죠? 항상 최대치를 설명하는 데니까 여기는. 그리고 이렇게도 접힙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더 다양한 짐들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지포 렉스턴에 앉았는데요. 시트 포지션이 꽤 높습니다. 차체가 이렇게 높은 만큼 이 앉은 위치도 되게 높은데요. 한 가지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지금은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춘 상태고요. 제일 오래 올려봤어요. 차량에 전부 탑승해 주시고 주행할 준비해 주세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올라가고 내리면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도 높은데 위아래로 되게 많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오프로드에서도 시야가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전동 시트조차도 위아래 폭을 굉장히 넓게 만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시트 포지션 진짜 높다. 지금 제일 낮춘 건데도 지금 옆에 카니발 지나가는데 내가 더 높아, 얘보다. 여기서 내가 더 올려. 올리면은 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뭔가 시트 포지션이 되게 낮게 느껴지네요. 혹시 이 차를 사실 분이 계시다면은 시트 포지션을 평소에 좀 올려서 운전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아, 뭔가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어, 그런 느낌이 들면은 시트 포지션을 그때 내려서 하면은 이 착각 같은 이 효과, 뭔가 플라시보 효과 같이 느껴집니다. 아, 이 토글 시프트는 또 붙어 있네요.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도 이 버튼에서 뺀 거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예전 렉스턴 같은 경우는 버튼으로 이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을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그 스티어링 휠, 이거를 멀티펑션 스티어링 휠을 바꾸면서 그 버튼을 뺀 것 같아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담력이 눌리는 느낌이 좀 이렇게 차체에 비해서 좀 가벼운데, 가속 페달을 쑥 밟으면은 한 1초에서 1.5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다가 차가 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서 발을 완전히 뗀 상태에서 가자 하고 누르면은 1, 1.5 이런 식으로 좀 딜레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속도를, 탄력을 받은 다음에 가속 페달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뛰었다, 살짝 뛰었다, 뗐다, 뛰었다, 뗐다를 반복할 때는 나름 이렇게 쭉 미끄러지듯이 기대 이상의 가속력을 내기도 합니다. 지금 속도가 뭐 90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별 무리 없이 차를 잘 받쳐줍니다. 사실 요즘에 뭐 이 정도 속도까지 못 움직이는 차는 없죠.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아무래도 얘는 좀 무거우니까요, 차가. 급가속에서는 분명히 딸려요. 갑자기 제가 급추월을 하고 싶다거나 급가속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빡 밟으면은 하면서 이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올리는 힘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지금 앞차를 풀악셀로 따라가고 있는데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죠. 차체 휘청거리는 그런 게 뭐 노면을 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 스티어링 휠 움직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모노코크 바디가 대세고, 모노코크 바디도 꽤 정말 차체 강성이 높아졌는데, 그래도 프레임 바디에 비할 견줄 바는 안 되죠. 그렇지만 이 차는 이렇게 높은 지상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너도 이렇게 굽이진 길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차체 크기, 그리고 높은 시트 포지션, 차 무게, 지금 속도,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확실히 프레임 바디의 장점이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쌍용차가 왜 자꾸 이 지포 렉스턴의 프리미엄이라고 강조하는 게 너무 싫어요. 15년 전에 렉스턴이 대한민국 1%라고 하면서 나왔을 때는, 그때는 프리미엄이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시간 지나고 현대기아 차가 이렇게 못 만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자꾸 뭐 레인드로버 디스커버리, 뭐 포드 익스플로러랑 경쟁을 한다. 자꾸 뭔가 프리미엄이라고, 왜 이게 무슨 프리미엄이야. 요즘에 이 정도 크기의 이 가격인 차를 이렇게 못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프로드길 이런 비포장기로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는데도 차 똑바로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만큼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여유를 많이 챙겨 놓은 거죠. 그러니까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이 이런 오프로드 길 달릴 때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넣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요즘에
리지드 엑셀이 필요할 정도? 그런 SUV가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SUV는 이런데 그냥 다 다닙니다. 네. 멀티링크랑 리지드 엑셀이랑 가격 차이 얼마 안 난다고 말은 하는데, 솔직히 가격이 얼마 차이 안 나면 무조건 멀티링크를 달았겠죠. 리지드 엑셀은 저는 원가 절감의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 사륜 하이를 놨을 때는 몇 킬로까지 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 계시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륜 하이일 경우에는 한 80km? 언더로 80km 밑으로 주행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사륜 로우로 다시 놔볼게요. 왜냐면은 사륜이 지금 항시 사륜이 아니다 보니까 구동력을 순간순간에 맞춰서 배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고정비가 딱 정해져 있는데, 네 바퀴가 똑같은 힘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코너링 하고 이럴 때 원래 코너를 돌면은 안쪽 바퀴보다 바깥쪽 바퀴가 더 많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대로 잘 도는데, 똑같이 돌아버리면은 이게 코너할 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뭐 사륜 하이 놓고 80km 이상으로 달릴 일이 솔직히 없어요. 굳이 그럴 때 사륜 하이를 놓을 필요도 없고요. 직진할 때 80km 넘는다고 해서 사륜 하이에 놓고, 그거는 좀 미친 짓이죠. 하이라고 해서 이거 사륜으로 빠르게 달릴 때 쓰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막 사륜 하이에 놓고 직선 도로를 100km로 달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80km 밑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륜 로우는 어떻게 되냐? 로우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로우는 보통 한 30-40km 정도 밑으로 가는 게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륜 로우는 정말 만약에 어디에 빠졌다거나 갑자기 빙판길에서 완전히 접지를 잃어갖고 이렇게 구동력을 지면에 이렇게 반영하지 못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구동력을 발휘해서 헛도는 바퀴에도 그 구동력을 줘서 일단 그 빠진 데서 탈출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차의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륜 로우에서는 그래도 한 30-40km 정도 밑으로 사륜 하이보다는 느리게 천천히 달리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중간 목적지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어떤 한 기자가 외롭게 혼자 삼각대를 들고 차를 열심히 찍고 있는데요. 자, 모터그래프 참 좋은 회사죠. 이렇게 촬영할 때마다 PD가 따라와서 이렇게 잘 찍어주니까요. 일단 아까 그 오프로드를 달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 고프로도 생생하죠. 그날의 흔적이, 그때 흔적이 생생한데, 밑에도 뭐 이렇게 다 흙탕물이 튀어갖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진흙이 묻은 거지, 실제로 이 차가 받은 데미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밑에 하부를 봐도 뭐 긁히거나 이런 게 별로 보이지가 않네요. 쌍용차 자체도 이렇게 새 차에 흙탕물을 쏟아 부을 정도로 험난한 코스까지 선택을 했다는 이유가, 이 차가 어디까지나 SUV 전문 브랜드에서 꼭 가져야 될 프레임 바디의 SUV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 차에는 그냥 일반 변속기가 아니라 벤츠의 7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좋긴 좋죠. 근데 우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냐, 그것까지는 좀 의문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쌍용차가 옛날 뭐 벤츠 5단 변속기부터 해갖고 이런 벤츠 변속기와 조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팅값 자체를 차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190마력의 엔진을 다루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변속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요. 너무 한 6단은 요즘 좀 연비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 않고, 8단까지는 너무 많고, 그래서 7단이 굉장히 딱 적정선이에요. 그래서 요즘 1.6 엔진에도 7단 DCT, 뭐 7단 변속기가 들어가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0 정도 돼요. 근데 이 차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그 가솔린 3.6 V6 엔진을 쓰는 모하비도 한 10이 돼요. 물론 모하비는 구연비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신연비로 재면은 한 5% 내지 7%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가솔린 3.6 그 V6 엔진하고 이 차하고 연비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 차가 효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그런 그 방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차체 무게만 해도 그 렉스턴이 그 모하비보다 한 200kg 정도 가볍거든요. 연비에서 무게는 엄청난 팩터인데, 그 연비를 좌우할 수 있는 팩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비슷하다는 거는 이 효율이 그만큼 좀 딸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차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뭐 제가 예전에도 그 저가 모델에는 그 리지드 엑셀 서스펜션을 쓰고 고급 모델에는 멀티링크를 썼다고 뭐 이렇게 비판하는 기사를 쓰기도 썼는데, 어쨌든 저가 모델로는 충분히 소렌토 한 중상급 모델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지포 렉스턴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쌍용차가 지포 렉스턴 월 판매 목표가 2,500대라고 했거든요. 그게 아마 모하비 팔리는 거에 2배 정도 되는 건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격 정책도 성공을 하면서 지난달에 신차 효과가 있었다고는 해도 2,700대로 목표 판매치를 넘겼죠. 네, 지금까지 쌍용차 지포 렉스턴을 간략하게 시승해 봤습니다. 타보니까 또 뭐 엔진 같은 경우는 2.2 엔진이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역할, 이 차의 역할에서 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달리기 능력도 갖췄습니다. 기존 쌍용차 좀 고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부 소비자들은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평가절하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아니면 쌍용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쌍용차를 기대 이상으로 높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이 차를 잠깐이라도 타본 채의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둘 다 그럴만하다. 충분히 스스로 직접 시승을 해보고 느껴봐라.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지포 렉스턴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너무 짧아서 미처 하지 못한 말,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것들도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차를 빌려서 다시 자세한 시승을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